자, 이제 진도 좀 빨리 갑시다. 그 16페이지에 대상과 거리, 어조. 진짜 중요한 건 고유의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저번에 설명했던 거 잘 알겠죠? 그죠? 그 감정이입은 진짜 가는 거고, 객관적 상관물은 자신의 그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뜻으로 객관적 상관물 해서 객상 앞으로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자, 대상과의 거리 어조는 시적 거리감이라는 게, 거리감이라는 게 하자와 대상 혹은 상황 간의 거리라고 하는데, 시적 하자와 시적 대상 간의 거리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시적 하자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거리가 멀어진다. 이외에 하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친밀감도 미움도 느끼지 않을 때는 거리감이 절제되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깝다라는 건 진짜 너무 걔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가깝다라는 거고, 미워하고 뭐 이러면은 멀다라고 하는데, 무관심하면 그때는 거리감이 절제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친밀감도 미움도 느끼지 않을 때가 바로 무관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 시적 거리감은 거리감이 가까운 경우, 예찬할 때, 막 훌륭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칭찬하는 거, 사랑, 애정하는 거, 감정이입이 돼서 걔가 느끼는 걸 나도 느끼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거리감이 가깝다라고 하고, 또 가까워지고자 한다. 시적 대상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라는 건 실제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 거는 미움, 증오, 원망, 그리움. 그리움도 왜 거리감이 먼 경우가 될까?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움이 나올 때가 가장 좀 헷갈리는 경우야. 그래서 그 그리움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많이 쳐놓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리움은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그리운 거잖아. 사랑하니까 그리운 거니까, 그러면은 저 위에 보면은 사랑, 애정이잖아요. 그죠? 사랑, 애정이면은 시적 거리감이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리움은 물리적으로 이별하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니까, 대상을 만나지 못할 때니까 거리감이 멀다라고 하는 거. 단절, 대조적인 처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먼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하자의 어조는 어투가 되는 거지, 그지? 말투. 하자의 상황과 태도가 드러나는 특징적인 말투를 봤을 때 어떤 어조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하자는 시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어조란 그 목소리를 뜻하고, 그럼 말투가, 자, 거기 이형기에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낙화는 무슨 뜻일까요? 떨어지는 꽃. 떨어지는 꽃이죠. 떨어진 꽃이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을 하고 있죠. 감탄하는 어조는 영탄적 어조.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독백체. 무성한 녹음가, 그리고 녹음, 여기 무성한 녹음은 뭘까요? 녹음. 소리인 것 같아. 녹자가 무슨 녹자일 것 같아? 녹색 녹이야. 음은? 입음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그럼 녹음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나지? 녹색? 녹차. 찬엽이가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녹색 잎은 잎이야. 그러면 언제 나무의 잎을, 어느 계절에? 여름. 아주 짙은 녹색을 띠고 있을 때 녹음이 우거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음은 사실상 우리가 음양할 때 음자입니다. 녹색 음영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녹음은 여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성한 녹음, 그러면 여름,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거는 가을이죠.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낙하, 떨어지는 잎은 죽는 잎이지, 죽은 잎. 네. 죽은 잎이, 지금 죽은 잎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은 잎을 약간 멋있게. 까고 있는 게 아니라 멋있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데 왜 이렇게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때를 알고 때를 알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 오,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한 80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때를 알고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안 죽고 계속 살면은 그거 진짜 웃길 거 아니야? Bicentennial Man이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Bicentennial Man. 200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00년 사람이 200년 못 살 거 아니야? 그럼 Bicentennial Man의 주인공은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하자면 사람이라니까, man. AI야, AI. 보통 영어에서, 영어 아까 채욱인가? 채욱이 영어 단어 외우던데,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외우면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by는 둘을 의미해요. 둘. 바이시클 해봐요. 바이시클. 그러니까 시클만 빼면은 사이클이지. 네. 사이클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2개 있는 놈이야. 바이시클. 이렇게. 바이링구얼 하면 뭐예요? 링구얼이 언어지. 바이링구얼 하면은 2개국어를 쓰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이센테니얼 하면 센트는 뭘까요? 돈 100센트가 1달러야. 센트는 100을 의미해요. 100. 그래서 바이센테니얼 하면 200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센트가 100이 된 걸 봐봐. per는 뭐예요? PER. per. 뭐뭐 당이라는 거야. 뭐뭐 당. 그러니까 10당, 100당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 중에 1이 되는 거죠. 그럼 percent는 뭐예요? 우리 만약에 5% 하면은 5%지. 100당 5라는 거지. 그래서 백분율이 percent가 percent야. 그래서 센트는 100을 의미해요. 100센트가 1달러가 되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센테니얼맨에 보면은 그 집사 로봇이죠. 집사 로봇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그 설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 한 20년 전에 영화인데 그 주인공도 죽었어 이미.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로빈 윌리엄스 이미 죽었는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집사 로봇을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왔더니만 꼬마 여자애기가 꼬마야. 근데 이 로봇이니까 얘는 계속 살 거 아니야? 잘하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됐어, 이 여자애기가. 근데 이제 이 집사 로봇이 AI가 그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감정이 들어간 로봇이 된 거야, 얘가. 그래서 이모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이제 할머니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아니어서 결혼을 못 한대. 그래서 이제 얘가 소송을 건 거야, 이 집사 로봇이. 나는 감정이 있다. 다른 AI하고 다르다, 로봇하고.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 인정해달라. 그래, 인간으로 인정해야 이제 결혼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요. 재판이 열려서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인간으로 해줄까, 안 해줄까? 인간으로 안 해줘요. 왜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가 중요해. 그 이유가 그때 이제 영어로 뭐냐 하면은 immortal이라고 해. immortal이 뭐예요? immortal이 죽을 운명의 immortal은
죽지 않을 운명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피닉스 하면 불사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모털은 죽지 않는 영원, 이게 불사의 죽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그 판사가 이런 거. 인간들이 네가 인간이 되는 거를 다른 건 웬만한 거는 다 그래 인정해 줄 수 있다. 니는 감정도 있고 막 해서. 근데 인간들이 니를 인간으로 해주면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니는 이모털하다는 거야. 죽지 않는. 니네는 지금 잘 못 느끼겠지만 니네가 젊으니까 셋만 하더라도 나도 한 엊그제 막 대학에서 막 놀고 막 했던 그런 내가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막 주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늙어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 대학 친구와 어떤 한 놈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짜증날 거 아니야? 참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죽을 때 죽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지. 그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이 그대로 어떤 놈은 계속하고 나는 이러다가 더 쭈글쭈글 더 늙어서 나는 택 죽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판사가 저치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너를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땅땅땅 때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할머니는 죽잖아? 침대에서 이제 죽어. 근데 그 집사 로봇이 여자 가정부 로봇한테 침대가 이렇게, 할머니 침대, 이 집사 로봇 침대, 이렇게 둘이 같이 누워서 이 집사 로봇이 가정부 로봇한테 내 전원을 빼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 로봇은 전원 빼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전원을 빼서 그 할머니랑 같이 죽는 장면이에요. 나는 그때 좀 감동적으로 봤어. 근데 그 판사가 내린 판결도 난 일정 부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간으로 해주면 인간들이 너무 불리하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AI랑 인간 같은 기계 같은 인간, 요즘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본다면 그 이모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하는 낙하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꼭 저번에 왜 변증법적 시상전개라고 하는 거 했었죠. 그죠? 정반합 안 했나? 다른 데서 했구나.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시주 중에 이 변증법적 시상전개를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 흔히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이게 옳다 하는 정이 있다면 이거와 반대되는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과 반. 그럼 만약에 하면은 이게 창조라는 게 예를 들면은 창조라는 건 없는 걸 만드는 거겠죠. 그죠? 그럼 창조의 반대는 뭘까요? 있는 걸 없애는 거니까 파괴겠죠. 그죠? 파괴한다. 그럼 창조와 파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존에 있는 걸 파괴해야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슌페터라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 얘기하면서 창조적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이 정반합해서 이제 이 두 개가 뭐인 것 같지만 완전 반대되는 것 같지만 두 개는 또 서로 합해질 수 있다는 게 합.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게 바로 창조적 파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느껴지죠. 역설법이 쓰이는 것들은 전부 이 변증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남이 반대는 뭐겠어요? 이별이죠. 그냥 아까 그 님의 침묵에서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만남과 이별은 사실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있다 하는 거는 만남이 있으려면 이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창조적 파괴가 무슨 말일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내가 기존에 뭐 중학교 때나 이렇게 기존에 살아온 게 너무 싫다. 난 새로 태어나서 새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이런 생활 습관이나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거는 좋으니까 요거는 남겨두고 요만큼만 바뀌어야지 하면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싸그리 다 버려야 돼.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면은 창조를 하고 싶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파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합해지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뭐가 될까요? 이 합이. 다시 정의돼서 가다가, 그러면 이건 또 반이 또 생기겠죠? 이게 이 합해진 게 또 천년만년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정의되고, 다시 이게 또 합해지고, 또 정반합.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세상은 계속 발전의 수레바퀴를 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세상도 계속 정반합.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님의 침묵도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그래서 만나기 위한 이별.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또 높아지고. 이육사의 절정 보면 마지막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하거든. 무지개하고 강철 이건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 무지개는 기체고 강철은 고체고 뭐 이런데 이제 그 겨울을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은 강철로 된 쉽게 깨지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하는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완전 반대되는 것 같지만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면서 뭐가 돼요? 합이 되는 거죠. 정반합. 이별, 만남을 위한 이별. 이렇게 하면 또 정반합. 이런 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게 바로 변증법적 시상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해겔의 변증법은 독서 파트에서 우리 비문학에서도 재작년 수능 문제로도 나왔던 거고 해가지고 이게 그 독서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이 철학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시에서 시상전개가 정반합, 변증법적 시상전개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생활에서도 뭔가 내가 이쪽 극단에 몰려있다. 완전 절망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 절망은 다시 반대로 보면 뭐가 되겠어? 희망이 되겠죠. 희망과 절망이 우리는 완전 반대되는 것 같지만 절망이 있어야 새로운 희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합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현대카드 이제 카드사 광고가 막 TV도 던지고 막 온데 막 다 막 버려. 그냥 브레이크 이렇게 해. 다시 메이크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메이크 이렇게 하는 게 딱 보면서 저 광고가 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브레이크 파괴를 하는 거잖아. 근데 메이크 그래야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카드는 자기는 기존의 카드사들이 하는 혜택이나 이런 거 다 깨부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획기적으로 새로운 우리만의 서비스가 있을 거다 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뭐 다른 카드사들이 이런 거 해준다 하는 거 우리는 싸그리 다 부시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거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보면서 저것도 변증법적 광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을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진짜 싸그리 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그러니까 쌤도 담배를 지금 피우지만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담배를 줄이겠다. 뭐 20가치, 10가치를 피우는데 나 5가치, 3가치, 2가치 뭐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헛소리예요. 그냥 끊지 않으면 그게 줄인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새롭게 태어나려면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싸그리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기득권이나 뭔가를 그걸 다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여러분처럼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할 때 뭐를 나는 가장 중요시 여기냐 하면 조금 알고 있잖아. 나는 아예 모른다고 생각해. 뭐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난 모릅니다. 완벽하게 알 때는 안다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해야 그걸 알게 되지. 나 이 정도 아니까 뭐 이 정도 모르는 거는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확실히 뭐 하라는 거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뭐라고 생각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네 분수를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네가 알지 못함을 깨달아라는 거야. 너의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라는 거야.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채우기한테 너 분필 알아?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분필이죠. 뭐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만약에 이게 뭘로 돼 있는 거야? 솔직히. 뭐 햇가루로 만든 이거잖아요. 그러면 햇가루가 뭐야 하면 계속 꼬치꼬치 계속 물어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럴까? 아, 몰라요. 그러면 그거 봐. 뭐 모르잖아. 너 모르니까 이제 알아야지 하는 거야. 무지에 대한 자각.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신탁이 내려져요.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내가 나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한 애를 그리스를 온데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해요. 근데 없어. 나중에 이제 내가 가장 똑똑하구나, 현명하구나 하고 소크라테스가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놈이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게 현명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바보라는 걸 알고 있는 그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좀 어렵지만 뭘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자기 자신을. 난 모르고 있다. 나는 뭐 이러고 있다 하는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서 뭘 건지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초연히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나면은 그러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변증법 얘기하는 거는 이 변증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이 변증법적 시상 전개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 극과 극은 통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중3 때 아마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전교 꼴찌였어요. 근데 둘이 노는 거 보면 애들이 이제 저것들은 뭐로 놀까? 막 이러는데 나는 걔가 그런 부분이 너무 막 마음 씀씀이나 이렇게 간대함이나 이런 게 좋고 얘는 뭐 이렇고 해서 둘이 맨날 노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막 걔를 공부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도 없어. 뭐 가르쳐봐야 몰라. 그런데 둘이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서로 뭐 말은 통하냐? 근데 말 너무 잘 통하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법적 시상전개도 상당히 중요한 이 연기의 낙하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 뭐 말이 옆으로 샜다고 생각하지만 센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하면서 이 꽃답게 죽는다라는 게 마냥 뭐 절망이고 나쁜 게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조의 기능 해가지고 어조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으며 시적 하자의 정서와 태도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조를 통해 시적 하자가 강조하는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도 있다. 저번에 그 얘기 해줬어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기도문으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해줬나 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영어를 한 개도 못해. 영어를 한 개도 못하는데 자기가 이사 왔다고 주위 이웃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은 어차피 이제 뭐 기도를 하니까. 근데 얘가 영어를 못하니까 기도문을 얘기를 하라는데 그냥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달래꽃이나 그냥 한번 암송을 하자 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하면서 쭉 했어. 영변의 약성 진달래꽃 막 쭉 해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하고 딱 끝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모르겠죠. 뭔 뜻인지 모르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다라는 거야. 근데 뜻도 모르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어조가 너무 좋았던 거지, 사람들은. 그게 막 이별의 노래고, 막 이런 것도 모르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우리가 왜 팝송이나 뭐 이런 거 들을 때, 그거 다 의미 알고 들어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듣는 거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조라는 게, 시에서 어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이웃 미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내용이 어떤 기도문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 시다. 그러니까 이 시를 그러면은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은 감동이 있을까? 느낌이 안 살아요. 뭐 때문에? 어조 때문이야. 어조. 어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자, 넘겨서 그러면 어조의 종류는 뭐냐? 독백, 혼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 독백체. 말을 건네는 방식에서 하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거, 대화를 주고받는 거. 말을 건네는 거하고 대화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을 건네는 거는 말을 건네는 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니한테 계속 말을 건네는 거야. 대화는 왔다 갔다 해야죠. 주고받아야 대화체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나왔을 때 애들 엄청 많이 틀렸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내가 이제 의강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해. 근데 의강이가 나한테 다시 내가 살든지 말든지 네가 왜?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말이 왔다.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잖아 얘한테. 그러면 이건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내가 이랬더니만 네가 왜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또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이제 대화체가 되는 거예요. 대화. 자,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했는데 한용운 아까 얘기해줬죠. 뭐라고? 한용운이 스님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나룻배와 행인 이것도 참 재밌는 시인데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네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해서 당신이라는 청자를 두고 내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이 왜 나룻배와 행인일까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불교 사상을 한번 놓고 보면 한용운이 스님이라고 했으니까 강이 있잖아. 여기 강이 있으면 이쪽 언덕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 언덕은 저쪽 언덕은 저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쪽 이 차 저 피 이렇게 해요. 이 차 저 피. 그러니까 this, that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로. 그러면은 언덕을 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피 안, 차 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쪽 세계야. 이쪽 언덕에 살고 있어. 그럼 저쪽 언덕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쪽 언덕이야. 그래서
차안, 피안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 차, 피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때 쓰지? 내가 만약에 너도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야 모르는 건 피차 일반이잖아. 이렇게 하는 말 들어봤어요? 피차 일반, 피차. 그러니까 니나 나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잖아. 일반, 피차 일반이잖아. 이렇게 할 때 이 차 저 피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을 뭐라고 해요? 이 생이죠. 저쪽 생을 저 생이라고 하겠죠. 이 생자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승으로 쓰면은 이승과 저승이 되는 거야. 이승, 저승. 그래서 차안, 피안 이렇게 하는데 쌤은 예전에 불교를 해서 반야신경 마지막이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니까 아제, 바라, 아제가 바로 가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피안 저승이고 이쪽이 죽어서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사슬을 끊고 열반, 해탈을 하는 쪽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이쪽으로 가기, 일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피안으로 가게 도와주는 사람이 스님이야. 그래서 행인은 우리 인간이고, 나룻배를 태워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스님인 거야. 그러니까 행인과 나룻배가 바로 이 불교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보살이라고 들어봤죠? 부처는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고, 보살은 이런 대중들을 구제해가지고, 구제라는 말도 사실은 제자가 건널 제자거든. 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것을 도와주는 보살이 이 스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일부만 나와서 그렇지, 당신은 나를 막 흙 묻은 발로 나룻배를 밟고 내가 이렇게 태워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간다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뭐하다. 그래도 나는 섭섭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룻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인과 나룻배는 제목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스님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 약간 종교 철학적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행인하고 나룻배의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영탄적 어조는 감탄하는 거죠, 그죠?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정지용이라는 사람의 유리창, 이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면서 눈물을 이제 연상하게 되고,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 무슨 표현이에요? 외로운데 황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역설적 표현이겠죠. 그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때 네가 누구겠어요? 아들. 죽은 아들이야. 그래서 너무 슬프죠.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고 영탄적 어조. 자, 담담한 어조는 하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는 어조다. 특히 담담한 어조는 무슨 성격이 간조적일 때 담담하다라고 얘기해요. 단정적, 단호한 어조, 딱 잘라 판단하거나 분명한 결정을 내는 어조. 이육사 같은 사람, 아까 내가 윤동주랑 약간 대비된다 그랬죠. 이육사는 삶과 문학이 일치된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동주는 계속 부끄러움의 신, 자아상 이렇게 하잖아. 아까 봤을 때. 이육사는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끝. 이렇게. 그러니까 절정에서도 놓고 보면 어떻게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단정적으로 여기는 못해. 절대 못해. 끊임없는 강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하면서 자기는 이육사의 이 강야만 보더라도 어조는 특히
종결 의미에서 드러나니까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명령적 어조라는 거는 뭐 명령하는 게 피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애상적 어조, 애상 저번에 했어요. 슬퍼하다 하고 격정적 어조 저번에 했었죠. 격정적 하자의 감정을 누르지 않는 격정적의 반대가 뭐 정도라고 했습니까? 간조적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거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이제 뒤에 문제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지금 가다 보면은 뭐 상사별곡이니, 이렇게 이제, 또는 신흥의 방홍시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현대시가 아닌 고전시가들은 지금 원래 그게 아니라 현대어로 다 해석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보면은 막 상사라는 말이 잘 나와요. 계속 상사가 나오죠. 보면은 20페이지, 21페이지에도 보면은 이세보의 상사별곡이 나왔죠. 넘겨서 보면은 장상사, 박일로의 상사곡, 상사 계속 나옵니다. 상사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상사. 여러분이 아는 상사는 뭐 있어요? 직장 상사 말고, 상사병. 그 상사병이 그 상사야. 상이 서로 상자에, 와, 잡았다. 서로 상자에 생각할 사자예요. 상사, 서로 생각하다가 든 병이지. 서로 사랑하는데 못 봐서 생기면은 그게 이제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상사별곡 뭐 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주제는 뭐겠어요? 사랑? 이별. 그치.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도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싶은 게 없잖아. 근데 볼 수 없어서 서로 그리워하다가 병이 생긴 게 상사병이니까 상사는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사랑이 주제고 근데 사랑인데 이별해서 그리움을 하는 게 상사입니다. 그래서 상사라는 말이 상사별곡이니 장상사니 뭐 상사곡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별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게 상사. 이게 하도 중국에서도 상사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사라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일단 그 제목이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제목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넘겨서 저 26페이지에 비유와 상징 해서 저번에 내가 살짝 얘기해 줬어요. 비유하고 상징 어떻게 다르다? 비유와 상징 이렇게 해서 비상 이렇게 한다 그랬죠. 비상. 저번에 우리 혹시 교과서 중에 출판사 이름에 창비라고 들어봤어요? 창비. 국어 교과서에도 창비 교과서가 있고 니네는 무슨 교과서 보지? 비상 봐요? 비상은 비유와 상징이라는 출판사가 줄여서 걔들이 비상 이렇게 한 거야. 창비는 뭐를 줄인 것 같아? 창작가 비평. 원래 창작가 비평이라는 출판사를 줄여서 창비. 이제 줄임말이 이제 거의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창비, 비상도 비상. 비상 출판사가 갑자기 뜬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비유와 상징 이렇게 했었는데 비상하면 비상이 뜬 게 여러분 중학교 때 왜 이런 한 권으로 끝내는 뭐 있지 않아요? 한 권으로 끝내는 국어 뭐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그 시리즈 참고서 있지. 그게 이제 비유와 상징에서 출판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거의 뭐 메이저 그게 돼서 비상. 그래서 원래 비유와 상징이었는데 이제 비상한다. 날비자에
올라갈 윗상자를 쓰는데, 문학은 비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비유와 상징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비유는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는 거예요. 상징은 보조관념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보통 뭐 들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 호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넓고 잔잔하고 이렇다라는 뜻으로 한 거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원관념이야. 근데 그게 호수 같다라고 하니까 그건 보조관념이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 중에 숨겨서 하는 걸 은유, 직접적으로 하는 걸 직유, 대표로 하는 걸 대유, 뭐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것들 있지. 그게 다 비유에 해당되는 그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징은 보조관념만 있다는 거예요. 원관념은 없어요. 안 나타난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내 마음에 비둘기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 내 마음속에 비둘기를 키우고 있다. 비둘기가 뭐를 상징해? 만약에 평화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평화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 싶은 거는 평화라는 원관념인데 그건 아예 없고 그냥 비둘기만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상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비유와 상징의 차이가,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상징은 보조관념만 나와 있고 원관념은 자기가 뭐 해야 돼? 자기가 찾아야 돼. 근데 지금 방금 의강이가 평화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전형적으로 쓰는 상징이잖아. 그런 거는 전형적 상징이라고 해. 근데 내가 어떤 문학 작품에서 또 나만이 개성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도 있어요. 그 개성적 상징이라고. 개성적 상징 하면 나는 비둘기 하면은 너무 평화가 생각났다면 나는 비둘기 하면은 더럽다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왜 더러워요? 이건 내 경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왜 더럽냐 하면 그 대학 때 보면은 대학교들 보면은 야외 매점이 있어요. 야외 매점에 이제 막 쭉 이렇게 테이블 깔아놓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낮에야 뭐 그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밤 되면 학생들이 거기서 맨날 술 처먹고 막 하다가 보면 막 토해놓고 막 하잖아.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아침에 그쪽 지나가다 보면은 밤새 토해놓은 그것들을 비둘기가 맨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딱 느낌에 비둘기 하면은 요즘 닭둘기라고 하잖아. 막 닭처럼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비둘기 딱 보면은 나는 비둘기는 닭둘기,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비둘기가 있다 이러는데 나는 내 마음이 요즘 더러워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상징은 이 상징이 개성적 상징이냐 전형적 상징이냐 아니면 원형적 상징.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물. 생명, 생성 이런 것들은 원형적 상징이야. 너 왜 갑자기 생명이 생각났어? 물이 있어요. 모든 생명들은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된다. 뭐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왜 우리 인간도 엄마의 뭐에서 처음에 자라? 양수에서 자라죠. 그럼 불 하면은 뭐가 생각나? 불이요? 불. 뜨거운. 아니 방금 물 했을 때 네가 생명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 소멸, 불은 뭐든 다 태워서 다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서 쭉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형적 상징이나 아까 전형적 상징은 좀 식상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 그래서 요즘의 문학 작품에서는 개성적 상징을 더 좀 높이 평가하는 그게 있습니다. 눈 하면 뭐 생각나요? 차가운 거. 눈사람.
눈 하면 그냥 이제 약간 문학적으로 우리 감수성을 생각해서 눈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납니까? 겨울. 아니, 겨울 아니, 뭐를 상징하냐고. 야, 이씨, 진짜 이렇게 눈 하면은 외로움은 또 왜 외로워, 눈이? 쓸쓸하니까. 눈 오면 쓸쓸해요?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내가 하잖아. 눈 하면은 뭔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그걸 했을 때, 눈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하얀 눈, 깨끗한 눈이니까 막 순결함, 뭐 이런 수 있잖아. 근데, 김종길의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눈은 모든 걸 이렇게 덮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뭐 진리나 뭐 참모습을 덮어버리는, 은폐해버리는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산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 눈은 뭐야? 진리나 참모습을 가려놓는, 이건 부정적인 게 되죠. 일반적으로 눈 하면은 눈은 아주 순결하고 뭐 이런 게 이게 전형적 상징이 된다면 그 시에서는 눈이 그런 진실을 덮고 있는 부정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개성적 상징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걸로 하면은 전형적 상징.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일단 가장 크게 요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면서 비유에 뭐가 있다 하는 거 막 하는데 일단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 거라면 상징은 보조관념으로만 이루어진 거다. 자,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인데 전부 유들이 계속 가는데 유 중에 유가 아닌 게 있어요. 의인법은 뭐라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하는 게 의인법이다. 직유법은 처럼 같이 듯이와 같이 뭐 한다고? 처럼 같이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걸 직접 비유 직유법. 은유법은 은자가 은폐, 숨을 은자예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어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A는 B다 라는 형식으로 마치 두 대상이 동일한 것처럼 나타내는 방법. A의 B의 형식을 취하거나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지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한의 깃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도 또 무슨 법이 은유법인데 이것은 A는 B다 이렇게 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또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치, 역설이죠, 역설. 소리 없는데 아우성이라고 하니까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노스텔지아는 뭡니까? 오, 맞아요. 이 노스텔지아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알았죠? 향수병은 뭐라고 해요, 보통? 향수, 고향을 하다가 병이 걸렸다 할 때는 홈식이라고 하죠. 식이 아픈 이잖아.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홈식이라면 이게 미래지향적인 향수를 노스텔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정은 물결 가치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은유와 직유가 있다. 의인법은 아까 그거 놓고 보면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의인이야. 하류는 무생물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자, 이육사의 강야 보세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이렇게 하면은 바다를 연모하는 거는 의인법, 휘달리는 거는 하류법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럴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한번 봐봐. 연모하다, 사랑하다 이거지.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휘달리는 거는 산맥이 휘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산이? 무생물이지. 이게 근데 휘달리는 거는 사람만 달릴 수 있는 거야. 동물도 달릴 수 있지. 그러니까 휘달린다라는 거는 하류법이 되는 거고 연모하다라는 거는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물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소리 하지만 안 돼. 동물들은 그냥 교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노래하다. 새가 노래하다. 노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의인법이 되는 거야. 새가 노래하다. 그러니까 새가 만약에 새는 원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이 뭐를 먹는다 이렇게 했다. 먹는 거는 사람만 하는 거야.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꽃은 못 먹는데 하니까 그거는 활유법이 되는 거죠. 활유. 활자가 무슨 활자일 것 같아요? 우리 회를 뭐라고 해요? 활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하는 거면 비유를 하면 활유가 되는 거고,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우리가 의족은 뭐예요? 의족, 의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대신하는 거. 그렇지. 발을 뭐 하는 거? 대신하는 발 같은 할 때 의족. 손 같은 의수. 사람 같은 의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같이 표현한다. 의인법. 살아있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한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